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그 비문학에 대해서 새로운 셈의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늘상 모의고사 지문만을 보다 보니까 좀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약간 시야를 좀 이제 벗어나서 다양한 글을 읽어가지고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아, 글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런 글도 있구나 라는 그 안목을 좀 확대하면 우리가 비문학이라든가 문학 긴 지문 그런 읽는 훈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문학에 조금 이제 도움을 되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문학 시험 지문이 아닌 비문학의 외부 지문이라 할 수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시험에서 보는 긴 지문에 대해서 능숙하게 읽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데 좀 도움을 주고자 쌤이 신문에서 따오기도 하고 뭐 녹색 평론 따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잘 보이나요? 뭐 이런 신문하고 또 뭐 이게 뭐 독서 평설 이렇게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쌤이 시간이 좀 되면 아이고 어수선하네요. 뭐 이런 책들, 제 보는 격월간지 녹색 평론에 좋은 글이 많거든요.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몇 개 소개해서 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볍게 첫 번째 좀 시작하는데, 가볍게 시작하지만 쌤이 한번 읽어보니까 내용은 좀 그렇게 가볍지가 않네. 자,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바로 들어갈게요. 책 제목은 아니고 책의 어떤 그 기사 타이틀인데, 일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하는 노인에 대한 얘기인데, 일하는 노인이네. 직업을 가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뭔가 이제 뭐랄까 좀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좀 이제 차별을 좀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네. 이른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말을 따서 고, 다, 자, 인력. 고다, 자, 인력이 바로 노인 인력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 노인이 바로 노동하는 일터에는 보호장치나 사회안전망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장 고위험군, 가장 위험한 직종, 이제 나이가 이제 노인분들이 또 이제 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에 조금 더 쉽게 감염이 돼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표현했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호장치도 없고 안전망도 없으니까 심이죠라고. 이거 보면 이제 큰 따옴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한국의 본격적인 노인 노동 르포타주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건 썼어요. 기록문학입니다. 탄생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노동일기를 담은 책 임계장 이야기다. 이 글은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에 대한 소개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은이 조정신 씨를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광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경비원 겸 청소원으로 지금 현재도 일하고 있으시네요. 그는 이날 연차 휴가를 낸 뒤 대체 근무자를 섭외해 놓고 아침차를 타고 왔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해놓지 않으면 일을 나올 수가 없게 된 형편인 거죠. 38년간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다 오랜 세월 일했네요. 2016년 퇴직 후 지금까지 시급 노동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바 있죠? 일한 수기 기록한 이야기 책으로 묶어낸 조정진 씨는 1일 오전 한겨레 본사 옥상에서 벚꽃과 아파트가 보이는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웃지를 않았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다 넘어지면서 앞니가 많이 부서져 남들 앞에서 웃을 수가 없어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다. 경비원 동료들은 꽃잎, 낙엽, 눈송이 등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모든 것이 쓰레기라고 했다. 네.
이걸 다 치워야 되니까 그렇죠. 치워야 되니까 쓰레기라고 하셨겠죠? 이 말에 많은 것이 좀 함축되어 있네요. 그 다음 단락 볼까요? 그는 정년 퇴직 뒤 4년 동안 시급 노동자로 일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바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노동자성이 조금 더 이제 있는 시급 노동자라는 말을 쓰는 건 어떨까요? 쌤의 제안입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시급 노동자로 일할 거 아니야. 편의점이든 어디든, 그지? 그러니까 알바하면은 좀 이제 뭐랄까 그게 좀 이제 좀 약간 좀 우리가 낮춰서 대하는 그런 것 좀 있잖아. 그래요. 쌤의 제안입니다. 근데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시급 노동자 좋습니다. 2016년 첫 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었고 지금은 8,590원입니다. 많이 올랐죠. 네. 노인 일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했고 그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건강을 잃었다. 주위의 격려로 틈틈이 적은 노동일기를 재구성했다. 아파트, 빌딩, 버스 터미널에서 배차원, 버스를 이제 어디 가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배차하는 거죠. 주차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배차원, 주차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으로 일하며 겪은 노인 노동의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초고를 만들었다. 그는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노동운동가가 아니었어요. 일반인이었다는 얘기죠. 평범한 일반인인데도 적다 보니 노동운동가급의 기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다만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선하게 나이 들어 인격적인 모습을 갖춘 시민일 뿐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있죠. 옛날에 고려 때 그 노비 만적이 이런 말을 했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천민의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적은 노비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주인이 못 살게 구니까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가 잘 작동이 돼서 충분하게 능력껏 일하고 은퇴했어도 인간답게 일하고 했었다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글을 쓸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하도 평균적인 삶이 아니니까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이 문장에는 되게 깊은 게 담겨 있죠. 제가 고유하게 겪은 일을 빼고 모든 시급 노동자, 비정규 노인 노동의 공통적인 기록만 엄정하게 모아 썼습니다. 엄정하게, 엄하고 정밀하게 모아 썼습니다.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라는 생각에서 책을 쓴 겁니다. 책임감을 엿볼 수 있네요. 동료들에게 들은 더욱 참혹한 얘기도 엄청나게 많지만 다 담지 못해 미안합니다. 인터뷰 때 자리를 함께한 후마이타스 책 출판사예요. 이 진실 편집팀장은 편집 과정에서 축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2000매짜리 초고에서는 훨씬 심한 갑질,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노동 환경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현장은 책보다 더 열악했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쪽. 고르기 쉬운 노인 노동자. 소 제목을 달아놨네요. 누가 고르기 쉽다는 걸까요? 사장, 어떤 그런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적고 일할 사람은 많다. 그럼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이 많다면 일하는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노인분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들, 직장 이런 사람들은 갑이 될 수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갑질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네요. 지난 4년 동안 지은이가 만난 수십 명의 노인 노동자들은 많은 이들의 오해처럼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러 일터에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럼 뭐 은퇴하고 소일거리 삼아서 용돈벌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게 생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굶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손 닿는 것마다 쓰레기였고 오물이었다. 그보다 더한 구린내를 풍기며 살아가는 관리자와 사용자들도 수두룩했다.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인정커녕 산업재해는 이제 그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가 산업재해 보험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회사는 잘 안 해줘요. 돈 들어간다고. 그리고 노동자가 다쳤다는 것은 그만큼 일터가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과태료도 받아요. 과태료도 내요. 병원비도 내고 보험료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회사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고 그냥 잘려요. 왜? 이거라 그랬잖아요. 일할 사람 많고 일자리는 부족하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구직 활동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어느 한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 일을 쉴 때 원래 직장의 한 80% 정도의 급여를 6개월 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를테면 해고나 퇴직을 하고 다른 일을 구한다. 다른 일을 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이 80%에 해당하는 6개월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아픈 사람은 어떻게 일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못 받죠. 요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네요. 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쳐야 되겠네요. 그는 자신의 처지가 우리나라 나이든 남녀 노동자들의 공통 경험이다. 이거는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화 가능하다. 어떤 개인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고 누구나 다 노인 일자리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단언컨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78년 공채로 공기업에 입사한 조정진 씨는 공채는 공개 채용입니다. 정규직이겠죠. 여기서는 정규직입니다. 38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다 2016년 60살에 퇴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년 퇴직이에요. 때가 됐기 때문에 해고당한 게 아니에요. 잘린 게 아닙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성실히 일했지만 자녀 학자금 대출이며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빌린 돈을 서둘러 갚아야 했습니다. 이자도 있으니까요. 딸 혼사, 결혼이죠. 큰 비용이 들었고 인문계 대학생 아들은 전문 대학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원에 가면 또 학비가 보통 많이 비싸죠. 연금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 해의 교육비만 2천만 원. 하지만 부부 모두 평생 검소한 생활을 인이 바뀌었고 평생 검소하게 생활을 해왔고 어떤 일이라도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충분했다. 저임금 비정규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나이든 퇴직자가 아름다운 멘토가 되어 젊은이들과 어울려 일한다는 영화 인턴. 여기 이제 그 할리우드 영화죠. 판타지였다. 환상이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퇴직 뒤 경력은 녹슨 훈장이 되어 이거는 쓸모없는 빗바랜이 되는 것이죠. 친지의 도움으로 처음엔 중소광고회사에 들어갔지만 예의 바르고 준수한 젊은이들 앞에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이었다. 좀 불편했다는 겁니다. 좀 미안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거니까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 육체로 건강하니까 몸을 써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뺏는 것도 아니니까 깨끗하게 일하면 아쉬운 소리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좀 이런 미안함인 거죠. 그때부터 임시계약직 노인노동의 출발이었다. 작은 버스회사 배차 대장, 차를 이제 배치하는 그런 사무직 일이겠죠. 시급 일을 시작하니 사람들은 임계장, 임계장 하고 불렀다. 보통 우리가 임계장 하면은 임시성을 가진 직책이 과장, 계장, 차장, 계장을 임시계장, 그러니까 임시성을 가진 계장, 뭐 박시성이면은 박계장 이렇게 부를 텐데 이분의 성씨는 조씨거든. 그러면 조계장으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계장, 임계장하고 불러요. 이거 무시한 겁니다. 그 약자가 임시계약직 노인장. 엄청 이건 그 인격적인 어떤 모독이네요. 모욕이네요. 25년 일하던 전임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돼요. 25년이면 엄청 일했잖아요. 근데 막 그냥 쫙 잘라버리는 거야. 인수인계 받지 못하니까 인수인계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르니까 허둥지둥 갈팡질팡했지요.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도 핏발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은 몰랐다. 고통인 거죠. 그는 기록했다. 일하면서 임계장이라는 고단한 이름을 수도 없이 떠올렸다. 자르기 쉬운 사람들. 버스회사는 3개월을 일하다 탁송,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배송하는 거죠. 물건을, 택배 배송. 부상을 입고 이튿날 해고됐습니다. 산업재해가 처리가 안 됐네요. 그 뒤 아파트 경비직으로, 경비원 아저씨. 우리 아파트 사는 친구들 많이 볼 수 있죠? 많이 뵀죠? 1년 동안 일하면 30년 넘은 아파트 2개 동,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네요. 2개 동 350세대니까 아파트 한 채에 350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담당했다. 오늘 화단에 호스가 아닌 양동이로 물을 주었다며 주민자치회장이 징계위원회 열었고 해고됐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고층 빌딩 경비원으로 들어가 일하면서는 VIP 부인의 어떤 사장인가 보죠. 차량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었다며 해고됐다. 건방져 보였나 보죠. 대기업인 버스터미널 회사 보안요원으로 일하다 뜨거운 여름 햇볕에 쓰러진 다음날, 뜨거운 여름 햇빛이니까 무슨 뭐 쓰러질 정도로 이제 뭐 가림막이라든가 해 가림막 그런 게 없고 일정하게 더 너무 기온이 너무 높으면 휴식이라든가 교대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착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해고됐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척추염으로 석 달 입원했고 7달 동안 투병한 끝에 무리해서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강력한 항생제로 신장은 콩팥이네요. 고창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생계 때문에 지금도 임계장으로 일한다. 경비로 일할 땐, 이거는 이제 그 조정진 씨 지은이의 목소리입니다. 경비로 일할 땐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24시간은 휴식을 하고, 다시 24시간 일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체 리듬이 깨져요. 일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고요. 그러면 휴식할 때 잠도 좀 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잠이 안 와요, 잘. 숙면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엄청 망가집니다. 그럼 쌤도 이제 23살 때인가 그때 시급 노동자로 주유소에서 일했었어요. 그때는 12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고. 근데 그 12시간 일할 때가 밤이었어요.
저녁 때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였어요. 이때 있잖아. 계속 몸 엄청 망가졌어요. 쌤은 그때 한 3개월 정도밖에 못했거든. 대학 갈 때 이제 방학 때 좀 한 거라서. 진짜 쉴 때가 쉬는 게 아니에요. 잠을 엄청 많이 잡니다. 그래서 개운하지 못하고요. 커피 엄청 많이. 이때 뭐 하루 막 10잔 넘게 마셨어요. 10잔 넘게. 진짜. 헬했어요. 헬. 그때 시급도 그때 2,000 얼마였는데. 2,500원인가? 그랬습니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이게 장난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와 고층 빌딩을 번갈아 오가면서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100일가량 집에 가지 못하고 아내가 갖다 주는 3개의 도시락을 먹고 견뎠습니다. 결국 그 소득이 병원에 다 들어갔지만요. 몸이 망가지니까. 그런 10여 권의 메모장을 보여주었다. 공책이요. 매일 빽빽하게 자신의 일과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메모광이 아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불공평, 불합리한 거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현실 때문인 거죠. 정규직으로 일한 시간이 길었던 그는 38년간 일했잖아요. 이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노동의 조건들을 많이 봐왔겠죠. 그는 고용주가 사장이 노동자를 상대로 행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의 문제를 인지했다. 그러니까 이런 했으니까 노동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가 비정상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바로 알아차렸죠. 그래서 노동청에 민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용역업체라는 말이 이제 파견 업체고 중간,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중간에 매개하는 거예요. 사용자와 노동자를 중간에 매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제 착취를 하죠. 이런 게 가운데 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관리인데, 공무원인데 뭐였던 거지? 법을 지키라고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곳의 일자리 중 아파트 경비를 제외하고 직접 고용,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해야 처우가 좋은데, 이렇게 용역업체를 통하면 간접 고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하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니까 뭐라든가 뭐 퇴직금이라든가 상여금, 뭐 휴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 근데 이렇게 간접 고용하면은 그런 거 없어. 그냥 계약을 맺어. 1년 동안 경비 아저씨 5명을 니네 회사랑 계약을 할게. 5명의 월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딱 1,000만 원만 쓸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하면은 더 이상 돈 드는 게 없지. 그리고 책임도 짓지 않아. 왜? 계약을 맺은 그 용역 업체가 전적으로 관리가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요거 계약을 맺어.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그 이분의 노동자는 분명히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일을 하지만 소속은 용역업체 소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일을 하지만 소속은 여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거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파견 이런 것들이. 대단해요. A라는 회사에 일을 하고 B 가고 C 가고 D 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책임은 누구가 질 수 없죠. 아무도 안 지죠.
죽어나는 거는 노동자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월급을 한 400만 원 하면은 중간에 떼어먹어. 300 줄고, 200 줄고, 손에 쥐는 거는 100만 원 정도. 엄청 이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법이네요. 법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전형적인 그냥 관행인 거죠. 일이라면 이 일까지 바로잡고 개입할 행정력이 전혀 안 된다. 정치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선거, 투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죠? 네. 젊은 때는 몰라도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일 할지 아마 이분도 38년간 정규직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투표 잘 하셔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뭐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현실을 알아보실 수 있는 것이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심이 요즘 많은 세상이니까. 다루기 쉬운 노인 노동, 다루기 쉽다. 말 안 들어? 잘라. 왜? 일자리는 없고 일할 사람 많다 그랬으니까. 슈퍼갑이니까. 추운 겨울 땀이 꽁꽁 언 얼음 내복을 입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난방이 안 되나? 숙소에? 안 되기 때문에 이랬겠지. 동틀 때까지 제자리에서 뛰고 또 뛰었다. 오수관은 그거야. 변기물 내려가는 거. 세면대에서 시스물 내려가는 거. 터진 곳에서 줄줄 흐르는 오물을 퍼내고, 성면은 암유발이야. 발암물질이야. 떨어지는 지하실에서 3분 만에 밥을 먹었다. 3분 만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냥 넣는 거지, 그냥. 먹을 시간 없으니까. 얼굴 모르는 경비원이 죽어나간 지하실에서 도시락을 열었고, 동병상련 그의 혼백을 위로하는 편지를 썼다. 인적 드문 곳에서 몰래 아침밥 한술 뜨다가 여기서 뭘 하느냐는 동료의 호통에 뚜껑을 그대로 닫기도 했던 경험을 그는 이렇게 적었다. 밥 못 먹어서 서러운 것이 아니라 밥을 못 먹게 하는 사람을 동료라 여기고 일해야 하는 현실이 서러웠다. 책을 쓰면서는 노인 노동의 조건과 현장을 객관화하면서 감정도 배제하지 않았다. 뼛속까지 치사하고 서러워서 고통스러운 차별과 법적 미비가 노동의 핵심이다. 별표. 그런 네 군데 일터 모두 감사함을 갖고 있지만 대기업의 행태는 모두 심했다. 대기업의 갑질 장난 아니죠.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 버스터미널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 삭풍, 차가운 바람입니다. 한간은 일했지만 방한 장비, 추위를 이기는 장비조차 직받지 못했다. 핫팩이라든가 옷, 점퍼 이런 것들. 노조가 있는 정규직. 그래서 같은 일터지만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어요. 승무사원들에게는 깨끗하고 따뜻한 숙소가 제공됐지만 비노조원이라고. 정규직 노조 또 비노조인 경비원 공동 숙소에서는 16명이 80년대 군대 내무반보다 못한 곳, 되게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직원은 경비에게 무슨 일을 시켜도 규정 위반이 아니었고, 어떤 일을 시키는 거죠. 이전에 일했던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근거 없이 그냥 무식하게 갑질을 했다면 대기업은 갑질을 정당화하는 규정까지 만들고 있었다. 문제가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 이분도 아마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몰랐을 거야. 쌤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진짜로. 아르바이트 청년, 여성 청소 노동자 등 다른 비정규직들과 교류한 경험. 이건 연대죠, 연대. 약자들끼리의 연대하면 우리가 소설 삼포 가는 길, 황석영 작가가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 영달, 백화 이 세 사람의 연대가 산업화 도시화의 소외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했었죠.
그 경험이 책 안에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연대의 따뜻한 온기 때문이다. 반면 비굴하게 반장이 되고, 반장은 우리가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약간의 승진을 한 것이죠. 난 뒤 같은 동료였는데 감시하고 차별하는 얄팍한 인간의 표정. 너무 비겁하네요. 잊지 않았다. 약자들도 인간적인 품위를 보장받는 나라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 수 있는 나라를 원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꽃잎, 낙엽, 눈송이 등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것은 쓰레기였다. 인간적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야.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분들을 그냥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보면 뭐야 아저씨 왜 꽃을 왜 떨어뜨려요? 애들 구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욕했을지도 몰라. 쌤은 안 그랬는데. 근데 이분의 심정을 다 쓰레기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 치워야 되는 거니까. 심지어 우리는 결코 공감할 수가 없다. 이 공감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경비원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은이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비원 더 이상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특히 밝히고 싶어 했다. 그럼 이게 뭐냐? 감시 업무, 이를테면 경비 업무가 감시 업무이고요. 근로가 간헐적이라는 말은 늘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조금씩 하는 거, 조금씩. 이라 대기 시간이 많고 쉬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니 감시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거잖아. 보통 경비원 아저씨들이 경비 초소에 계시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 피로가 적다, 움직임이 없다라는 소리야. 업무를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결국 노는 시간이 많고 쉬운 일이다 것인데 아니야. 해보면 안 그래. 쌤은 경험이 있습니까? 쌤이 옛날에 감시직을 했었지. 그 용인 외대부고 있잖아. 그 기숙사에 사감 선생님으로 좀 일했었거든. 낮에 일하는 거야. 기숙사 이제 관리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그냥 안에 있지만 전화 받고 공문 처리하고 애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외출증 끊고 이런 것들이 엄청 바빠. 진짜. 이제 엉덩이 붙이고 앉았을 때가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직종이 아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경비 숫자를 줄여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오른 만큼 줄인다는 거야. 예전에 6천 얼마에서 10명 했다면 8,530원인가 올랐을 때 5명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하는 일은 줄지 않았는데 인원수가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과중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착한 아파트는 경비원 아저씨들 자르지 말라고 했던 것도 있고 그랬지. 한 가구당 소액 관리비야. 관리비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쌤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내거든. 보면은 아저씨 인건비로 한 2,000원? 3,000원 정도야. 솔직히 밥 한 끼 도시락 사 먹으면 되는 거거든. 비싼 거 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관리사들이 알아서 그 관리원의 대표들이 알아서 그냥 뭘 하더라고. 좀 불만이야. 이런 것들을 안 물어보고 말이야. 참 쉽지가 않아. 근데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국 60%가 아파트 거주민이며 이들 전체적인 표요, 이간체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조차도 올리는데 눈치를 본다는 거야. 눈치를 보기 때문에 왜냐면 그 관리비가 비싸지면 부담이 되는 거니까 안 올리는 거지. 그래도 그 희생은 오로지 경비원 아저씨한테만 떠넘기는 거였지. 서울의 어떤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주차가
어려운 거야. 저 되게 세심하게 주차를 빽빽하게 해야 되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정해가지고 입주민들이 차 열쇠를 아저씨한테 맡기고 가. 주차를 대충 해놓고 꼼꼼하게 안 하고 귀찮으니까 주차를 맡겨놓고 가면 이 경비하는 그 경비 아저씨들이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리 주차라고 해서 발레 파킹 있잖아. 발레 파킹 이걸 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주차 잘못해가지고 긁잖아. 아저씨 책임이고. 완전히 슈퍼갑질 아니야. 이런 아파트?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아저씨 뺨 때리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함부로 해대고 그런 거 있단 말이지. 아 이건 좀 안 그래. 그러면 안 돼. 자, 감시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즉 이분이 생각할 때 경비원 아저씨들은 상대 노동자가 아닌데 그 노동자라고 적용되는 규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노동 문제 해결의 첫 단추다. 자, 이 문장 이해하자니? 이 문장 이분이 볼 때 경비원 업무는 감시사조 노동일이 아닌데 현실은 이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이런 법이 적용되고 있으니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야지 이 말의 의미가 잡혀. 다시 한번. 아저씨가 볼 때 경비원 일은 감시사조 노동자가 아닌데 현실은 노동자라고 생각해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이를테면 뭐 차별 규정 같은 거 있잖아, 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노인분들께서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생계까지도 걱정 없게끔 일한다라는 거지. 되게 바람직한 거잖아. 그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일반 경비원도 주 52시간 근무만 하는 거야. 주 52시간이면은 5일 근무했을 때 5일 곱하기 8시간 하면 40시간이잖아. 그때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경비직이니까 8시간 아니라 10시간 한다 하더라도 50시간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휴식도 있고 중간에 휴게 시간도 있고 막 그래. 인간적인 삶을 할 수 있지. 주휴일 근무, 야간 근무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쉴 때 또 이제 근무하면 수당도 더 많이 받고 야간 근무도 수당 더 많이 받고 지금은 이렇게 시간 외에 정해진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외에 더 해도 돈을 더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대로 이제 받는 거지. 사실 65살 이상의 노인노동은 훨씬 더 비참하다. 이분은 65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더 차별받겠지. 더 나이가 들고 일할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잘릴까봐 진짜 잘릴까봐 네네 하고 이렇게 하고 견디겠지. 어르신. 우리 먹여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잖아, 그지? 누군가의 아빠고 엄마고 할머니고 할아버지잖아. 외할아버지고 외할머니잖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지? 누군가 그 이야기도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런 거 쓸 일이 없었으면 하는 거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되겠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조금 더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 좀만 더 우리가 어렴풋이 좀 알고 있자. 직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혹시 내 주변의 가족, 어르신들 중에서, 친척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심층 인터뷰 한번 해보자.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산다면 경비 아저씨께 진심을 다해 정성껏 인사하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분들에게. 그리고 혹시라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경비 아저씨를 줄인다라고 한다면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좀만 더 감내하자. 이렇게 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공부하면서 항상 아쉬워하는 게 뭐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실천하자. 행동하자.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잖아. 알고 나서 행하자. 당장 우리 주변에 우리가 뭐 민주화 운동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시위하고 데모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주변의 이웃분들부터 소외받은 분들부터 챙기면 그게 곧 민주시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 책의 표지고요. 표지고 임기장 이야기 63세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노동일지 조정진 씨가 썼고 25세라는 그 출판사고 15,000원입니다. 네, 도서관에서 꼭 여러분 빌려가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면 좋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는 호흡을 좀 기르고 또 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고 익숙함을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더불어서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과 어떤 여러분들의 통찰을 좀 길렀으면 쌤으로부터 더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글들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